네, 안녕하십니까. 금속물리학의 김정기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재료의 일 처리도 배워봤고, 그리고 주조 조직에 대해서 배워봤죠. 네, 아마 요 두 가지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게 이제 원래 이제 기지 안에 석출물이 형성되는 것 역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번에 하는 내용들이 원래 조직학에서도 좀 약간 베이스로 하는 내용들 위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조직학 시간 때는 조직에 대해서만 이제 가르쳤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직 플러스 네, 조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수학적으로 좀 의미를 부여를 더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원래 이 금속 물리학이라는 수업 자체가 조금 포지션이 애매한 수업이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조직학적인 내용도 가지고 있고, 뭐 상변태적인 내용도 가지고 있고, 좀 약간 이래저래 많이 섞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섞인 개념들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가르치는 수업이 바로 금속 물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조직이랑 그 삼변태학에서는 삼변태학적인 내용을 따로 배우게 되고 조직학에서는 조직학 내용을 따로 배우게 될 건데 그거를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요 수업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조금 요 수업의 컨셉에 대해서 좀 약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래서 기지랑 이제 석출물에 대한 관점을 보게 될 건데 결국 석출물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원래 상위 1이 있다면은 이제 상 1 플러스 상 2가 되는 네, 상분리 과정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에서는 네, 상에 대한 개념을 먼저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상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석출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에서 상이라는 걸 항상 배우게 되죠. 뭐 알파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베타상하고, 뭐 감마상 같이 뭐 상상상 뭐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 상이라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네, 그 재료공학적에서 상이라는 거의 정의는 고체 내에서 거시적으로 동질적인 물질을 뜻하게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그 철이라는 재료가 있어요. 철이라는 재료가 있는데 철이라는 재료 안에서 이제 알파상이라는 이제 BCC죠. BCC를 가지고 있는 동질적인 물질들을 다 알파라고 이제 우리가 칭하게 되고 만약에 여기에 뭐 FCC로 이제 거시적으로 동질적이지 않은 녀석들이 있다고 치면은 이제 감마라고 이제 따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들은 기본적으로 어, 그 항상 우리가 그렇지만 자유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배치가 되는 거고 특히나 합금 같은 경우는 물질 사이에서 이제 혼합이 일어날 때 이제 자유 에너지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자고 하면은 만약에 A, B, C라는 이제 서로 다른 성분을 가지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 성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 기존에 이제 순물질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자유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분율이에요. 네, 분율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A에 대한 분율은 이 세 개 더한 거에서 A에 해당되는 거고, B에 대한 거는 A, B, C에 대한 거에서 B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C에 해당되는 거 A, B, C에 대해서 C에 해당되는 게 될 건데, 이 NA, NB, NC의 총합이 어떻게 되겠어요? 1이 돼야겠죠? 이 분율의 합이. 네, 이 분율의 합이 1이 될 거고, 이 분율에 의해서 네, 자유 에너지가 결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부분 분자 자유 에너지라고 하는데 A 그 전체적인 자유 에너지가 그 A, B, C에 의해서 정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A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미분을 할 수 있을 거고 B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미분할 수 있을 거고 C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미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경우 만약에 어, B랑 C에서는 이 분자량, 이 n 값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n에 대해서만 분자량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녀석들만 남겠죠. 왜냐하면 DNB하고 DNC는
제로가 될 거니까. 그래서 DNA, DNA 로지, DNA, DNA 로지, 로 NA가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요 A 변화량에 따라서 대타지가 바뀌게 된다는 뜻이겠죠, 결국.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분 분자 자유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A, B, C에 대해서 각각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나면은 요런 식으로 식이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GA, GB, GC 그러니까 요 기울기 값이 있잖아요. 요 기울기 값이 항상 일정해서 직선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NA, NB, NC에 따라서 요 값의 변화량에 따라서 대차지가 결정이 될 건데 이거를 이제 미분을 다시 한번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C에 대해서 네. 그래서 대차지가 바뀔 수도 있고 NA가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요 위의 식이랑 똑같이 나타나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식이 나타나게 될 건데 하여튼 뭐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될 때 이제 이 녀석들이 평행이 되는 자유에너지 조건이 항상 존재를 할 거예요. 그게 어떤 조건이죠? 전체 자유에너지의 합이 0이어야겠죠. 그래서 요 값이 0이 되면은 이제 삼성분계에서 평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면은 뒤에 그림을 네, 뭐 그림은 이제 그 뒤에 나올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평형이 될 때의 상태를 이제 곧 상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는 이제 삼상으로 원래 뭐 그 삼성분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삼성분계로 하면은 아마 머리 깨질 겁니다. 이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삼성분계는.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줄여서 이성분계 같은 식이지만 이성분계로 좀 줄여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성분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 이성분계의 상이 알파상이랑 베타상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알파상에 대한 자유에너지랑 베타상에 대한 자유에너지를 따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상에 대한 자유에너지를 나타나게 되면은 알파상에 있는 원자 분율하고 알파상에 있는 원자 B의 분율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정의가 될 거고 각각의 부분 분자 자유에너지가 상수처럼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갈 거예요. 물론 베타상에도요. 그러면 총 자유에너지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총 자유에너지는 알파상과 베타상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G는 G 알파 플러스 G 베타겠죠. 근데 만약에 원소 A에 대한 양이 일부 약간 변할 수 있잖아요. 요 안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미분값을 칠 수 있겠죠. 미분값을 치게 되면은 이제 DG는 DG분의 DG DB가 될 건데 DG DB가 된 상태에서 DNA GAA 알파 뭐 DNA GA 베타 이런 식으로 이제 A에 대한 식을 쭉 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네, 요까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위에 식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미분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쉬울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이제 변화가 진행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베타 알파 간의 차이가 네, 차이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요 차이값하고 이제 A의 변화량이 이제 어, 총 자유에너지의 자유에너지 변화가 될 건데 만약에 DNA가 정말 작게 변했어요. 거의 무시가 가능할 정도로. 그 무시가 가능할 정도로 변하게 되면은 이 녀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변화량도 제로에 가까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거의 얘네 두 개가 똑같다는 네,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A 성분이 알파상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에너지랑 A 성분이 베타상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에너지가 똑같게 되고 B 성분 역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얘네가 상평형 상태에 있으면 대타지가 거의 변화량이 제로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서로 다른 상에 위치한 성분의 부분 분자 자유에너지가 모두 동일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 얘가 알파상에 들어있건 베타상에 들어있건 감마상에 들어있건 데타상에 들어있건 얘네 자유에너지는 다 똑같이 된다는 게 요 슬라이드의 핵심 사항입니다. 좀 개념이 어렵긴 하지만은 아마 상변태학에서 되었던 내용하고 약간 조합을 해서 들어보면은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 상태 요런 기본적인 그 상평형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단상 다상 재료에서의 상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성분계에서는 네, 고체 내에서 이제 거의 거시적으로 동질하게 이제 물질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유일하게 변화가 생기는 케이스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할 때 얘네가 뭐, 뭐 이거 주석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주석을 예시로 들어보자면은 주석이 회색 주석이 있을 거고 백색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색 주석, 백색 주석이 온도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특정 교점에서 어떤 이전에서는 이제 회색이 안정하고 어떤 지점에서는 백주석이 이제 안정해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온도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요 델타 G라는 값 자체가 이제 H-T 델타 S인데 이게 압력이랑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 압력보다는 온도에 영향을 조금 더 많이 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압력하고 고체에서 이제 압력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G 주석의 케이스를 아까 앞에서 말했는데 이걸 이제 수식적으로 좀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회색 주석이랑 백색 주석으로의 상변태가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식은 H-T 델타 S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때 그 H 값 같은 경우는 열량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네, 요 열량하고 관계가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열량하고 그리고 델타 S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식을 아마 이게 일반 화학이라든지 그런 수업에서 들었을 건데 델타 DH랑 DS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적분 0에서 온도 T까지 이제 적분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그리고 델타 S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 녀석들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델타 G는 H0 플러스 인테그랄 CPdT가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S0에 T가 앞에 붙어야겠죠. TS0에 플러스 T분의 인테그랄 CPdT가 돼야겠죠. 자, 근데 보게 되면은 S0 0K에서 엔트로피 어떻게 돼요? 0이죠. 없어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축약이 돼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결국 결국 이제 그 온도랑 엔트로피 그리고 기본 열량에 비례하는 식이 이제 이 녀석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일성분계에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예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의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건데 당연히 H0의 베타 값이랑 H0 알파 값 다를 거고 CP 베타랑 CP 알파 또 다를 거예요. 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두상의 자유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얘네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하는데 양수니까 온도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얘가 자유 에너지도 낮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 그래프처럼 낮아지게 되는데 어, C 알파랑 베타의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다르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교차점이 생길 거예요. 요 교차점이 되게 되면은 네, 요 교차점에서 이제 요 교차점이 결국에 이제 그 알파에서 베타로 변태가 된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파에서 베타로 가는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이 변태점을 이 기준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 기준점에서 기준점을 좌우로 해가지고 이제 특정 에너지가 더 안정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왼쪽 부분에서는 회색 주석이 흰색 주석보다 그 자유 에너지가 낮죠. 그러면은 네, 자유 에너지가 낮고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은 어, 흰색이 회색에 비해서 자유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낮은 녀석이 더 안정하니까 어, 형성이 되겠죠. 네,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에너지가 낮은 상해 변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자 이렇게 있을 때 기울기가 달라지는 원인이 결국엔 크게 두 가지 변수죠. 첫 번째로 H0고 두 번째고 CP죠.
CP 그러니까 데이터 S랑 관련된 건데 자 H0가 기본적으로 낮으면은 얘네가 그 더 낮은 낮은 내부 에너지를 가지니 낮은 내부 에너지를 죄송합니다. 내부 에너지를 가져서 더 안정하니까 그 상이 형성될 거고 높은 온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엔트로피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했죠. 이 엔트로피가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큰 녀석이 이제 더 급격하게 자유에너지가 안정화될 거니까 더 큰 엔트로피를 갖는 상이 이제 형성이 되는 이런 역전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 뭐 한 가지 또 특징적인 예라고 하면 철도 역시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철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철 상태도 많이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시간에도 할 것 같지만 철 상태도 그려보면은 처음에 알파 나오고 중간에 감마상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위에 또 델타 페라이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BCC, FCC, BCC 두 회의 이제 상변태가 일어나는데 이 말인즉슨 이제 자유에너지 교차점이 이제 요게 감마라고 그 FCC라고 치면 BCC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 교차점이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감마가 되고 여기가 델타가 되는 이런 형식의 상변태 역시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철에서의 아까 그렸던 그 상변태 그래프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그 데이터 H 값 증가하고 이제 데이터 G 값 떨어지고 데이터 T 마이너스 데이터 S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게 나타난다는 걸 제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철 역시 이제 요게 이제 BCC고 요게 FCC인데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게 되고 또 한 가지 액체가 있죠. 당연히 액체 역시 델타 H랑 T 델타 S가 있으니까 상평 액체도 이제 하나의 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반 구간에서는 BCC가 상대적으로 적은 델타 H를 가지고 있고 이 델타 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CC보다 안정하니까 얘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 델타 S 교차점이 생기고 나서 오스나이트가 이제 더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은 다시 BCC의 델타 S가 훅 떨어진 영역이 생겨요. 이 훅 떨어진 영역 때문에 이제 BCC 델타 페라이트가 다시 한번 형성되는 총 두 번의 상변태를 겪게 되고 이 이후에는 이제 액체가 델타 S가 훨씬 높죠. 델타 S가 훨씬 높고 T가 높은 대신에 H도 높죠. 이게 형성되기 위한 열량도 높으니까 이제 처음 낮은 온도에서는 이게 안 생기다가 델타 S가 증가하게 되면 델타 S가 원래 크기 때문에 T가 증가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훅 떨어져서 여기서 교점이 생기게 되면은 얘가 용융이 되겠죠. 네. 그런 기구에 의해서 이제 철 역시 단상 재료에서 상변태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네. 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상 부분은 좀 약간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아까 앞에 나왔던 뭐 부분 분자 자유에너지 같은 복잡한 개념이 없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H, T, 델타 S 요 하나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특히나 고체에서는. 왜냐하면 압력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선. 네, 압력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것들은 석출물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른 상들이 좀 있어야 되죠. 뭐 이상이 있어야 돼요. 네, 이상 재료가 있어야 돼요. 네, 이상 재료가 있는데 이 이상 재료가 있으면 원자 A랑 A 간의 결합이 있을 거고 A랑 B 간의 결합이 있을 거고 B랑 B 간의 결합이 있을 거예요. 자, 이 AA, BB, AB의 결합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요 다른 것 때문에 이상적이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서 이제 비이상 용액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론을 공부할 때는 이거 그대로 다 고려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 녀석들의 그 결합이 다 똑같아서 모든 원자들이 완전하게 특정 결합이 선호되지 않고 완전히 분산된 상태를 가정을 먼저 하게 돼요. 요걸 바로 이상용액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용액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원자 A, B가 뭉치지 않고 완전 분산된 상태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A, B 원자가 완전히
혼합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때 자유에너지는 이제 그 A의 분율에 의한 부분 분자 에너지, B의 분율에 의한 부분 분자 에너지, 그리고 데타 S가 섞여 있죠. AB가 섞여 있으니까 혼합 엔트로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들의 세 개의 텀을 다 합한 식을 이제 그 전체 자유 에너지로 보게 되고, 이때 그 이때 이제 보게 되면은 혼합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RT 분의 LN이죠. 죄송해요. 이거 지금 T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데 제가 플러스라 썼어요. 마이너스예요. LN, NA, NX, NX 뭐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요. 그 앞에 연력학 같은데 앞에서 제가 설명한 부분이니까 이건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약간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또 다시 설명하기는 좀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그 식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되죠. 혹시나 이 부분 궁금하시면은 제가 앞부분에서 그 식을 유도를 한번 했어요. 고용체 하면서. 그래서 고용체 부분에 확인해 보시면 요 식을 유도한 과정이 있으니까 요 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요런 식으로 이제 식이 나오게 될 건데, 이거를 NA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도 있고 NP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분 분자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요 녀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A, B가 가지고 있는 원래 에너지고, 이거는 이제 혼합까지 모두 고려해서 이제 실질적인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상 용액에서 부분 분자 자유에너지는 그 A가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랑, 그리고 이제 섞임에 의해서 엔트로피에 의해서 형성되는 에너지, 이 두 개의 합이 될 거고, B 역시도 그 B의 고유 에너지 더하기 혼합 에너지가, 혼합 엔트로피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가 이런 값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그 아주 많은 용액에 이제 A랑 B가 이제 섞이게 되면은, A랑 B가 섞이게 되면은 이제 RTNA만큼의 자유에너지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따로 떨어져 있다가 섞이게 되면은, 네, 좀 파리가 날아다녀서 한 마리 잡는다고 좀 소리가 났을 거예요. 죄송해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요만큼의 에너지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네, 뭐 이상용액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건데, 하지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이상용액은 모든 파트에서 이상용액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정 원자 간의 결합을 조금 더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활동도라는 개념을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원래 이런 분율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이 분율을 그 보정을 해가지고 어떤 녀석은 이제 조금 더 덜 선호될 거고 어떤 녀석은 더 선호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더 추가가 되게 되면서 원래 선형적으로 나와야 될 녀석들이 선형적이지 않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뭐 별다른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여기 개수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분율 대비 이제 원자 상호작용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보정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그래서 이런 자유에너지가 결국에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NA 값에 의존하고 온도에 의존한다고 했어요. 요 비이상용액 아마 뒤에서 조금 더 추가 설명할 기회 있으니까 그때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온도랑 농도에 의해서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A 원래 이거 GA0랑 GB0 떨어지는 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왜냐면 이거는 데타 H0 마이너스 T 데타 S에 의존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떨어지는 건 당연히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고용체 자유에너지도 이제 데타 S가 증가하고 T 증가하니까 얘도 전체 값 자체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온도가 그 감소란다. 증가입니다. 죄송해요. 오늘 왜 이러지?
온도가 증가할수록 순물질의 자유에너지, 자체 자유에너지가 떨어지고, 그리고 혼합 엔트로피에 의해서 고용체의 자유에너지가 감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특정 온도에서 이제 그 자유에너지를 그려보게 되면은 그 특정 온도에서 이제 A랑 B가 혼합이 돼 있다고 하면은 A랑 B의 자유에너지가 이제 특정 온도에서 정의가 되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거고, 그리고 혼합이 되면 혼합이 될수록 이제 그 혼합 엔트로피에 의해서 이제 자유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제일 많이 믹싱이 되는 영역이 0.5 영역이 될 거니까. 그래서 RT LNA, RT LNB에 의해서 이런 값이 될 거고, 일반적으로 이상 용액에서는 이제 NA랑 NB가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이게 최대값이 되니까 그 자유에너지 최대점이 요때 최대점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혼합 엔트로피가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온도 일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전체 시스템의 대타지도 내려가겠지만 얘는 더 내려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값이 형성이 되겠죠. 온도 일정성은 당연히 RT가 있으니까 그 영향이 나타난다는 건 아시겠죠? 요거는 좀 쉽게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녀석 각각에 대해서 이제 부분 분자 자유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죠.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자유 에너지가 있겠지만은 요 조성에서 이때에 A가 가지고 있는 자유 에너지가 차이가 있을 거고, 이때 B가 가지고 있는 자유 에너지가 당연히 이 녀석들하고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부분 분자 자유 에너지는 그 GA0에 혼합 요게 들어가 있죠. 네, 요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지만은 요 도표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조성 X라는 지점에서 이제 접선을 하나 그리잖아요. 접선을 하나 그리게 되면은 이 접선이 언젠가는 A랑 B가 100%가 되는 지점하고 교차가 되겠죠. 요때 교차점을 이제 GA, GB의 조성 X에서의 부분 자유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그때에 이제 A, B 혼합 고용체에서 자유 에너지를 나타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뭐 GB 이게 선형적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GB는 그러니까 요때 G라는 값 자체가 GB의 NA, GA, GB 요 기울기 높이 값이 되겠죠. 네, 요 높이 값만큼 증가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또 NA에 따라서도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식을 풀어서 정리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앞에 나온 식이랑 똑같죠. 네, 이런 식으로 도표로도 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원계 원소에서 두 상의 자유에너지가 교차를 하는 순간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요게 이제 베타에 대한 거고, 요게 이제 알파에 대한 자유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린 거예요.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그냥 알파상에 대한 거면 베타상에 대한 거 똑같이 하나 더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제 그 자유에너지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서로 이제 자유에너지가 교차를 하게 되면은. 네, 그래서 알파, 베타가 갈아타는 타이밍이 존재를 할 건데, 이렇게 되면은 각각의 이제 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 분자 자유에너지의 에너지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게 같을 수가 없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단상하고는 다르게. 네, 단상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서로 다른 접선을 이게 이런 식으로 될 경우 보게 되면은 어, 만약에 이게 접선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접선이 요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두 개를 보여주면은 얘는 보게 되면은 베타상에 나타난 접선이 알파상에 나타난 접선이랑 어떻게 돼요? 다르죠. 서로 다른 접선을 가지기 때문에 요때에 각각의 그
그 A랑 B가 가지고 있는 조성이 다를 거예요. 네, 요 AB 알파랑 AB 베타가 달라요. 하지만 두 번째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각각 상에 들어있는 알파 베타의 상의 자유에너지가 똑같죠. 똑같고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접선을 보게 되면은 알파 베타에 들어간 이제 조성들이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동일한 조성을 요 알파랑 베타 상에 들어있는 조성이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지 어, 단적으로 이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또 한 가지 이제 또 재밌는 현상, 이런 것에 의해서 재밌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뭐 앞에서는 이제 상 분리가 일어났죠. 지금 상 분리가 일어났는데 아예 상분리 안 일어나고 단상으로 또 합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요걸 이제 바로 전열 고용치 합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면은 어, 어, 액체에 대한 자유에너지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이게 고체고 요게 액체에 대한 자유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동일 온도에서 이제 그 거의 유사한 성질을 갖는 원자 같은 경우는 이상용액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얘네가 그냥 완전 고용체가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리, 니켈이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될 수 있는데 고상선, 액상선에 대한 자유에너지를 한번 예시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이제 고상선이 여기 접하게 되고 액상선이 여기 접하게 돼서 실제 상태도에서 접하는 선이랑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는데 이때 공통적선이 이제 같이 형성이 되죠. 예, 그 말인즉슨 이제 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구리의 자유 에너지나 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니켈의 자유 에너지가 액체나 고체인 상태에서나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 에너지 도표랑 이제 상태도에서의 용질 농도가 항상 이제 그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될 수 있어요. 네, 그거 이제 얘기하려고 요런 얘기 쭉 풀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네. 그래서 이제 고상선, 액상선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결국 이제 액체에서 이제 고체로 바뀌기 위해서는 요 녀석에 닿아야 되죠. 네. 그래서 고상선에 대해서, 그래서 요 상을 할 때는 결국 고상선이라는 개념을 꼭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고상선은 고체 상태에서의 상 변화 경계가 되고, 이제 그 이게 단순히 리퀴드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고체에서 고체로 갈 때도 고상선 넘게 되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제 철 상태도가 이렇게 있죠. 지금 이게 지금 철 상태도거든요. 그래서 철 상태도 확대한 건데 얘가 감마 오스트나이트고 얘가 알파 헤페라이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D 상태에서 이제 온도가 계속 떨어져요. 처음에는 이제 그 650, 그 923K,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각각 이제 DAC라는 이제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A가 이제 요거랑 이제 접하는 이제 제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는 거고 이제 BC가 되는 건데 요 상태에서 이제 상 분리가 일어나겠죠. 맞죠? 지금 보면은 그 이상 사이에 탄소 원자가 이동할 경우에 농도에 따라서 이제 상태가 변하게 되는데 그 철 탄화물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건데 이게 농도에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고상선의 농도가 이제 그 철탄화물하고 고용체의 최소 자연 에너지가 나타나는 건데 쉽게 보면은 어 뭐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좀 실제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탄소 농도가 여기 있는 녀석이랑 그리고 여기 있는 녀석이 있어요. 여기 각각의 녀석들이 있으면은 이제 탄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안정한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B랑 C가 있다고 치면은 얘가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가 안정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안정화가 되게 되면은 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이 있어요. 선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제
요 위치에 있고 요 위치에 있으면은 얘가 지금 구상선에서 보면은 감마 쪽에 들어가 있죠. 감마 쪽에 들어가 있으면은 얘가 이미 탄소가 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 고상선 왼쪽에 위치하고 있죠. 맞죠? 왼쪽에 위치하면 감마고 네,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이제 그 FE3C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용체 아직까지는 이제 탄소가 고용체 안쪽에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반면 이제 탄소 농도가 C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미 얘는 고상선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감마 알파 플러스 FE3C 고상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얘는 감마상 완전히 고용이 되지 못하고 이만큼이 이제 탄소가 탄소철 탄화물 그러니까 세멘타이트로 이제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 개념 그 개념 기본적인 이제 개념을 나타내는 이제 경계가 이제 고상선이고 이런 그 만약에 그래서 알파 플러스 FE3C라는 녀석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녀석을 만약에 다시 롤백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녀석 롤백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를 그냥 높여버리면 되죠. 맞죠? 고상선 위로 올려서 이제 감마로 만들어 버리면 고용체가 되니까 그래서 이상 상태의 열 처리를 통해서 이제 다시 정상으로 이제 변태를 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 과정을 바로 이제 용체화 처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철탄화물하고 고용체를 이제 쭉 열처리를 해서 고용체 페라이트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쭉 한번 페라이트 죄송해요. 이거 오스나이트예요. 네. 네, 오스나이트에서 이제 탄소학 이제 다시 한번 쭉 쿨링을 시키게 되면은 얘네가 만약에 급냉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탄소가 벗어날 시간이 없죠. 이쪽으로 벗어날 시간이 없으니까 그대로 고용체 안에 갇혀서 과포화 고용체가 돼요. 네. 과포화 고용체가 돼서 이 페라이트가 한 번 더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고용체 이제 안정화 근데 이게 좀 불안정하잖아요. 과포화 고용체가 불안정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온도가 가해지면은 이제 그 용질원자 이동이 일어나서 이상 상태 회복이 일어나서 이제 과포화 고용체가 이런 식으로 다시 분리가 되는 롤백이 되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용체화 처리라는 개념 자체가 아까 앞에서 봤던 이게 FE3C 분리되는 거를 이제 다시 단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열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거나 과다해지면은 이런 상태 형성이 상당히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뭐 과포화 고용체에서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롤백이 될 수 있잖아요. 될 때 온도가 너무 부족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녀석들이 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생기고 그리고 반면 이제 에너지가 너무 높아지면은 이제 그 요런 녀석 안쪽에서 이제 시멘타이트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시멘타이트가 형성이 될 때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고상 핵이 또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이게 주조 때도 얘기했고 열처리 때도 얘기했어요. 그 요때 필요한 핵 생성 속도가 너무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델타 T가 줄어드니까 잘 안 생긴다고 했어요. 네, 잘 안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 생긴 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핵 생성 속도가 감소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 열처리 온도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네. 네, 그거까지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네, 그 온도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개념이 바로 CO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O 처리는 이제 용체화 처리를 한번 하고 이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이상 상태를 이제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요게 바로 이제 CO 처리고 요것 때문에 이제 석출물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때 석출물이 형성이 될 때 이제 보게 되면 초기 결정에 이제 핵생성이 일어나고 이제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이 성장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이제 석출물이 나타나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열처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조직 열처리 했을 때 재결정이랑 똑같고 그리고 주조했을 때 핵생성되는 거랑
기구가 똑같아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열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해지게 되면은 그 석출물이 형성될 수 있는 구동력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석출물의 분율하고 이제 강도의 변화가 연속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증가에 따라서 석출물의 분율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시간 변화에 따라서 석출물의 경도 변화가 또 역시 동시에 이제 수반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이제 재료 강도 관련해 가지고 하게 될 건데, 그 강도 변화할 때 아마 석출 경화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어, 분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초기에 이제 석출물이 이제 빠르게 증가하겠죠. 핵생성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 일어나면서 얘네들이 좀 작은 녀석들 잡아먹으면서 전체적인 개수가 감소를 하니까 어느 정도 되면은 포화가 될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석출물에 대한 경도 증가는 이제 석출 강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점점 이제 크기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과시효에 의해서 이제 조대화가 일어나니까 경도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요거 그 재료 실험 쪽에 알루미늄 쪽 하신 학생들 있으면은 봤을 거예요. 실제로 경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 네, 그 패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CO 온도 및 시간에 따라 동일 소재에서 경도가 변화하게 되죠. 맞죠? 그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너무 CO 온도가 낮게 되면은 앞에 거랑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뭐 부족한 열처리 온도, 과다한 열처리 온도 이름만 약간 가른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는 석출물 형성이 일어나기 너무 느린 속도예요. 그러니까 확산이 잘 안 일어나서 그런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이제 핵생성은 일어나서 석출물 성장했는데, 이게 석출물 성장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제 경도 감소가 너무 빨리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는 좀 극단적인 사례예요. 0도, 40.5도, 90도 이것도 섭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상온에 가깝다고 보면 되는데, 0도에서는 이제 핵생성되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도가 너무 느리게 진행돼서 100시간 뭐 1000시간 돼야지 막 본격적으로 시효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40.5도에서는 그게 시간이 확 급격하게 당겨진 걸 알 수 있는데, 99도가 되면은 너무 빨리 이제 시효가 돼버려서 경도 감소가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효가 나타나는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알루미늄 구리 합금이에요. 알루미늄 합금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알루미늄 합금에서 이런 게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녀석들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알루미늄 구리 합금, 그러니까 알루미늄 2000개거든요. 이게 2000개 합금은 주로 시효 경화에 의해서 석출물이 형성되고 강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제 항공용 재료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물론 요새는 5000개라든지 7000개도 많이 쓰여요. 7000개가 그 알루미늄, 뭐 징크, 마그네슘 같은 게 있는데, 이 녀석도 이제 석출물 형성하거든요. 네, 요런 합금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하여튼 요런 합금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시효가 일어날 때 보게 되면은 결국엔 석출 경화에서 일어나거든요. 초기에는 이제 이 그 고용 강화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2단계에서 이제 국부적으로 이제 석출물이 형성이 한번 되고, 석출물이 점점 더 정합 석출물이 좀 더 커져서 이제 강도가 증가하다가 마지막에 부정합 석출물 너무 크게 형성이 돼가지고 강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각의 현상에서 대표적인 현상 2번, 4번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시크 구리 알루미늄이 그 석출물이 형성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디스크 형태로 이제 형성이 돼서 얘네가 정합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전이의 이동을 방해를 하면서도 이제, 네, 전이의 이동을 이런 식으로 응력장을 이용해가지고 방해를 하게 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네, 요거 때문에 이제 재료 강도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석출 경화의 제일 기본적인 개념인데, 요거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반면 이제 4번의 부정합 상태가 되면은 전이가 그 이동이 아예 그냥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강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돼서 어, 네, 석출 경화의 그 전이가 우회하는 오로한 기구에 의해서 강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석출물 형성 패턴이
크게 네 단계로 나눠진다는 거랑 그리고 3단계까지는 강도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패턴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될 건데 이런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런 척추혈부들이 형성될 때 그런 CO 처리에 따른 조직 변화를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 크게 이제 정합이랑 부정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합은 이제 이걸 찾은 귀니어 프레스턴 존이라서 이제 줄여서 이제 GP라고 하는데 GP 존으로 이제 설명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알루미늄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알루미늄 합금 내 용질원자의 국부적인 집중 현상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네, 집중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제 그 낮은 CO 온도에서 이제 주로 발생을 해가지고 원자 간 비스핏이 상당히 낮아서 정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이런 그 격자면 따라서 이제 판상형의 석출물을 아까 전처럼 이제 형성을 해가지고 변형 에너지가 적어서 정합성 유지하면서 이제 정합 석출물에 의해서 전이 이동 방해시켜가지고 석출 변화를 최대화시킨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석출물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석출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잖아요. 용취화 처리 이후에 열을 가해가지고 핵생성돼가지고 나타나는데 이 핵생성되고 나타난 다음에 석출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핵생성이 일어나는데 이런 핵생성이 일어나는 기구 자체가 결국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열 처리에서 나타나는 재결정이랑 그리고 이제 주조에서 나타나는 핵생성이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뭐 옆에 그래프 옆에 그래프 참 이번 학기에 지겹게 보죠. 요런 형태의 그래프를 엄청 자주 보는데 결국 이 석출물이 형성되는 것도 원자 집중에 의해서 이제 핵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게 되면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뭉쳤어요. 뭉쳤을 때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는 얘가 뭉치게 되면서 안정화되면서 에너지가 감소할 거예요. 이게 이제 델타 GV가 될 거고 반면 하나는 턱출물하고 기지 간의 어, 그 계면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계면 불안정되죠. 불안정에 의해서 표면 에너지가 또 하나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델타 GV랑 델타 감마 간의 관계에 의해서 에너지 밸런스가 나타나는 것 제가 이번 학기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구형이라고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타날 거고 만약에 델타 G가 평형이라고 하면은 네, 평형이라고 하면 저기죠. 자, 이 상태에서 그 임계 반지름이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계속 변한 상태에서 이제 CO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을 바꿔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부피 에너지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 델타 H는 델타 H-T 델타 S니까. 네, 요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델타 G가 안정화되겠죠, 가면 갈수록. 그래서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얘네가 쭉 떨어져요. 부피 에너지가 이제 안정화가 돼가지고 안정화가 되면은 이제 원래 형성돼야 될 크기보다 더 작은 크기에서 네, 부피 에너지에 의한 안정화가 더 커지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제가 요거를 이제 델타 H만 스틸 델타 S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요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이게 그냥 과포화도하고 이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이제 이게 아까 앞에 보면 용차 처리하고 난 다음에 T 급냉하면 어떻게 돼요? 과포화된다 했죠. 네, 과포화 증가하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하죠. 네, 그것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S가 기본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제 얘가 온도가 감소하더라도 얘가 앞으로 오히려 부피 에너지가 안정화되는 그런 희한한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요건 좀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에너지 변화를 항상 얘기하는데 항상 이제 온도가 증가하면 이제 델타 G가 감소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오히려 반대라는 거. 제가 설명을 좀 반대로 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네, 요런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거. 네, 그 이외에 나머지는 요 녀석하고 똑같다는 거.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석출물에 대해서 좀 약간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국 석출물은 고상 반응에서 나타나는 반응이고, 이 고상 반응에서 이상 분리가 일어나 고상선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데, 고상선에서 이제 이상이 나타나는데, 이 이상 원자를 이제 단상으로 한번 단상으로 한번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제 용체화 처리를 해서 단상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급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과부하 고용체가 생기는데, 이게 불안정하다 했죠. 그래서 온도 조금만 높여줘도 얘네가 이상 상태 회복이 돼요. 이 이상 상태 회복이 될 때 그 핵생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핵생성에 의해서 결국엔 석출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석출물 나타나는 그 핵생성 에너지 경량은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열처리의 핵 생성이랑, 그리고 열처리의 이제 재결정이랑 이제 주조의 핵생성하고, 네, 동일한 개념이고,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과포화도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가 오히려 감소하면은 안정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포화도가 데이터 S가 워낙 커서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하고 재료의 상이랑 석출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거는 데이터지랑 연계가 돼 있죠. 자, 이 데이터지랑 연계가 돼 있는 것들을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도 쭉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맞죠? 도표를 그릴 수 있을 건데, 이 도표를 그리게 되면 결국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친구죠. 거의 재료과의 아이덴티티랑 똑같아요. 상태도에 대해서 상태도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서로 다양한 다상 성분기에서의 상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온도를 연속적으로 나타내면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친구 철탄소 합금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녀석들은 아마 그 재료공학 시간 때는 단순한 그림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금속 물리학 시간에 오게 되면은 이게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실제 반응들이 어떤 이 탄소 합금계를 우리가 제일 많이 한 이유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철을 많이 쓰거니와, 그리고 이 합금계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 반응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생 많았었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